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연이은 설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현안의 뒷이야기와 속사정, 불사조 기자단에서 박순봉, 이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IT본부 시간이죠. 최근 삼성이 새로운 폴더블 폰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세대 모델을 공개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려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덕진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지금 뭐 휴가도 안 가시잖아요, 그죠? 네, 한입뉴스 맡고 있기 때문에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떠나기는 네. 쉽지 않습니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못 떠나시고.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떠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오늘 돌아왔는데 굳이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서희초등학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교사 사망으로 교권 침해 방지 대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교권 확립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관련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맙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학생의 인권도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공허한 이야기다. 어떤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정부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시피 이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대통령도 이제 오늘 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것인데, 일단 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빨리 당국에서 고시를 마련하라고 한 것은,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지금 논의 중인 법 개정도 대통령이 오늘 언급을 했어요. 국회가 빨리 해주기를 당부를 드린다고. 어떤 법이죠? 우리가 지금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던 교원지휘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의 방어권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논의 중인 거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무고죄를 교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방어권을 주자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좀 책임을 면해주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자. 저희가 어제 조금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니까 당부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고시를 빨리 마련하라고 했어요. 네. 이제 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 개정이 안 돼도 당국에서 마련해서 현장에서 바로 좀 이행을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방금 들으신 발언입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 교권 침해 사태를 학생이 인권이 보장되면서 그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나 같다. 이것은 사실상 현재 상황을, 특히 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방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사실상 이 범법자로 비유를 한 것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방치하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할 수 없다, 학생 인권 보장할 수 없다, 교권도 확립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 역시 그동안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권과 학생들 간의 인권을 조금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학생 인권과 교사들의 인권 현장에서 언제든지 누구
누구나 사실 침해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교사들의 방어권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사들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해 주느냐의 문제가 지금 화두인데 또다시 대통령이 이렇게 학생 인권을 가지고 규칙 위반, 약간 위법 이런 데에 비유를 하고 또 이 인권을 각자의 대결 구도로 붙이는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이 논란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네. 오늘 대통령 발언에서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우리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학부모 민원을 건절하는 것이 좀 철저하게 재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절보다는 학부모 네. 민원이 들어와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재 장치가 없다는. 그렇죠.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좋은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중재 장치가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소송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네. 차원의 문제가 좀 논의돼야 되겠습니다. 부당한 부분에 대한 건절을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또 다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을 언급을 했네요.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는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계기관은 무량판 이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이렇게도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언급된 부분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입주민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이 공법 지하 주차장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하면서 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이 반카르텔 정부, 그러니까 카르텔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죠. 뭐 지난 수해 상황에 있어서도 이런 이권 카르텔, 이 부패 카르텔, 이 보조금 그거를 주지 않고 회수해서 수해 복구나 뭐 지원에 쓰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그 말은 뭐냐면 2017년 이후에 지어져 있는 그러니까 무량판 이 아파트 중공내 아파트 이거 좀 포함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 2017년 점검 기준 그러니까 잡은 이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LH가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게 2017년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고 네. 또 통상 아파트는 준공 이후 2, 4년 주기로 정밀안전 점검을 받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정밀안전 점검을 한 차례 이상 거쳤다. 이게 전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뭐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을 조사 기준 삼아 가지고 책임 소재를 가리려 하는 그러면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현 정부든 지난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안전하지 못했다면 그건 어떻게든 또 조사를 하고 또 조치가 취해져야겠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휴가를 간다고 하네요. 어디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8월 2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네. 8일까지 6박 7일간 여름휴가 대통령이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예, 거제, 저도, 청해대라고 불리는 대통령 별장.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지로 많이 이용했던 곳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갔던 곳이 저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찍었던 사진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에서 머문다고 발표를 했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휴가 기간이지만 일정 부분은 공식 행사를 소화할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순방 등 경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 휴가 계획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다른 공무원들도 휴가를 짜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의 휴가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의 휴가를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휴가가 내수 진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고 해요. 물론 대통령도 휴가 가야 되고 공무원들도 많이 가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휴가철 되면은 휴가를 가고 싶어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을 해야
돼서 휴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 얼마만큼 지금 잘 대처하고 지원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 또 이 무더위에 고통받는 그런 저소득층이 있을 테니까요. 그분들을 위한 배려도 좀 잘 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송 참사 관련 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이 상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행복청이라고 하죠. 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낮에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총리가 건의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국무조정실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하천범람의 원인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 제방으로 꼽으면서 행복청이 이걸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한 총리가 차관급인 이상내 청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거고 사실 이 청장이 이제 정무직으로 징계 조치할 수가 없어서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런 건의 내용을 들은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네. 낮은 편입니까? 아마 이제 감찰 결과 그 이어서 한덕수 총리까지 건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총리가 이와 함께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의영 흥덕경찰서장, 또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인에 대한 인사조치도 이번 주 내로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또 보고를 했어요. 아마 이렇게 인사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관심에 집중되는 인물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참사 당일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참사 전날 행적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집중호우로 충북 지역에 비상 3단계가 선포된 시기가 7월 14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긴급회의 주재자는 김영환 지사가 아니라 행정부지사였어요. 네. 당시 김 지사는 기업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관내인 충북을 벗어나서 서울로 가던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어제 이제 박진희 충북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비상 2단계, 3단계 시도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김 지사가 관할구역을 이탈해서 그러니까 직무유기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친 겁니다. 서울에 무슨 일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충북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약속 오래전에 잡힌 거다. 그러니까 하계 세계대학 경기연맹 체조경기장 부지 선정, 그러니까 대형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미리 잡힌 약속이기 때문에 갔다라는 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네. 또 서울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 행정부지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8시 12분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후 11시쯤 도청으로 복귀한 다음에 호우 피해 또 대처 상황 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도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 정말 회의한 거 맞냐. 그냥 이 잠깐 들러서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서 이걸 좀 하나하나 따져보자. 충북도 의회에서 들여다보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네. 김영환 지사 관련된 논란이 많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괴산이 충북 괴산이 김영환 지사의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당 정비 사업이 결제 없이 입찰 공고가 이루어졌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이것도 어제 이제 충북도청이 사실 인사조치를 발표하면서 더 조금씩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충북도청이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담당 직원이 김영환 지사와 가족이 소유한 땅 주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을 공식 결제를 거치지 않고 이미 입찰 공고 결제 전에 먼저 입찰 공고를 내버려서 직위를 해제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미 그 논란이 먼저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직원이 지난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오후 3시 10분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 관련 사업을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팀장, 과장, 소장 등의 공식 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이틀이 지난 18일 오전 6시 45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고일보다 오히려 결제일이 늦어진 것인가 문제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 공고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송 참사 바로 다음 날이 심지어는 일요일인데다가 주변에 이 김영환 지사 땅이 있다 보니까 이 공고 과정에서 공고를 빨리 하라고 공사를 빨리 하라고 이 상급자의 혹시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먼저 제기가 됐고 이를 충북도청이 조사를 해서 인사조치를 했다고 이제 밝힌 것인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 이 괴산댐 원류 현장을 먼저 찾아간다면서 김영환 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거의 4시간이 안 늦게 도착을 그렇죠. 했어요. 괴산댐을 먼저 갔다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괴산에 먼저 간 것은 혹시나 이 본인의 땅이 걱정돼서 먼저 갔던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야권 등에서 제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 결재를 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땅에 대해서 먼저 내버렸다,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입찰 공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환 지사나 충북도의 해명이 있습니까? 일단 충북도에서는 이게 분명히 잘못한 건 맞으니까 직위를 해제를 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 담당 직원이 어차피 결재는 약간 형식적이니까 공고를 먼저 내는 사례들이 이번 사례 말고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추가 조사를 하고 이번에는 직위 해제를 했다는 해명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영환 지사가 괴산에 먼저 갔다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조금 소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 민주당에서는 직접 소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충북도의 해명을 들어보면 2015년 괴산군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이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진 것이라 특혜의 여지가 없다라고도 해명을 했고요. 그 눈치 발주한 거 아니냐,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한 모임에서의 발언인데, 자, 이게 왜 크게 문제가 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2030 세대 청년들과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으로부터 정치 또 뭐 당 혁신 방향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혁신인 얘기를 했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자신의 이제 아이의 얘기,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 얘기를 소개하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아이 이야기입니다. 예, 엄마한테, 그러니까 자신한테 했던 얘기를 소개하면서, 아니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다라는 게 혁신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를 읽힐 부분이 있어서 노년층 내지는 노년층의 투표권 자체를 좀 비하하는 게 아니냐,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비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민주당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얘기를 또 김은경 위원장이 하는 거 정말 갈등적 세계관 아니냐. 표 계산을 앞세워서 극단적인 국민 분할 전력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역사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네. 비판한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2004년 총선 앞두고 60대 70대는 뭐 투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뭐 역풍을 맞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사례가 있죠. 그걸 소환을 한 거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현대판 고려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가 어르신 아니냐. 어르신은 지배나기 싫어하는 망언의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이다. 이렇게 맹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혁신위에서는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 게 청년들의 정치 참여 독려 이 얘기고, 네. 그러니까 과거 뭐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서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고 가는 거, 이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정쟁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구태적 프레임 아니냐, 네. 갈라치기 수법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휴가지 방향으로 평상시 평일보다는 차가 많지만 정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곶, 또 군포에서 부곡 사이 밀리고요. 좀 더 지나 서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정체입니다. 호법 분기점에서도 밀리고요. 강원 지역에선 원주 분기점에서 5km 구간 제속도 못 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덕소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또 화도에서 서종까지
부근까지 밀리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양양 분기점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쭉 가서 설악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이후 서종에서 화도, 또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각각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점촌 함창부터 진남터널 쪽으로 정체인데요. 이 사이에 문경휴게소에서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충주 분기점에서 2km 구간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안동에서 제천 방향 북단양 부근에서 정체는 2차로에서 하고 있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시행된 경찰의 보안 수사 권한을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무부가 어제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표결 없이 국무회의 거쳐서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빠르면 9월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은 핵심 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리면 검찰의 보안 수사와 재수사 권한을 복구시키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한다. 그래서 사실 보안 수사와 재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 이미 법무부에서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직접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도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돼 있는 것을 사실 많이 확대시켜놨죠. 그래서 이번에는 개시권에 이어서 수사 종결권도 검찰이 가져왔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는데 보안 수사의 경우 검찰이 경찰한테 요구를 하며 경찰이 응하는 형태로만 그동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의 경찰 전담 체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요. 보안 수사 주체가 경찰과 검찰의 분담으로 규정이 돼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한다. 네. 그래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경찰보다 좀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사들이 원하면은 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재수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검찰이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 경찰이 하는 것인데 그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검찰이 판단하면 한 번 재수사 요청하는 것만 가능히 했었습니다. 또 경찰한테 송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법리 위반이나 공소시효 오류 등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경찰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검찰이 바로 송치를 받아서 직접 재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검찰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수사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검찰 권한이 경찰에 비해서 좀 더 확대됐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 수사 종결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대폭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검경 한쪽이 요청하거나 선거범죄 사건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의무한다. 그래서 검경 간의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수사에 대해서 검찰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송치 전 의견 제시 교환 대상인 중요 사건 유형에도 조직범죄, 대공, 정당, 정치자금, 노동, 집단행동 사건을 모두 추가를 해서 사실상 이 수사 중간 단계에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불과 몇 달 전이었나요? 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는데 행정안전부 지난해였나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사직서를 제출했네요. 어떤 반발이 이유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복 인사에 항의하는 차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겠다. 밖에서도 계속 그 지적하면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히기도 했는데 류 총경이 어제 경찰청 민원실에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인해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직을 결심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어쨌든 이 유상영 총경이
지난해 이제 총경회의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면서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었죠. 어떻게 보면 권력에 의해서 경찰이 조직이 휘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류 총경을 비롯해서 거기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보복 인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인사 조치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류 총경 같은 경우도 1, 2 상황실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총경인데 경정 자리에 간 게 불합리한 부분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중복 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임무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총경급이 이 경정 자리에 가서 일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 인사였다라는 게 류총경을 비롯한 이 징계 그러니까 그 이런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총경들의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인사 조치 문제 불합리한 것들을 지적하고 경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하겠다는 게 류총경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속보로 들어온 뉴스가 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두 의원 모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6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역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또 강리구 씨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구속영장이 자동기각 처리된 것은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비회기예요. 그러니까 국회 회기가 아닐 때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이제 법원으로 가서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의 구속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재 무소속이지만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좀 민주당에서도 좀 긴장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지금 비회기이기 때문에 비회기에 또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게 비회기라서 할 수 있다 아니다. 추석 전에 해서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를 올려놓는 게 좋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치권에 좀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불사조 기자단 시간에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후보자에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변인력 특보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은 최근 이 방통위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소명하겠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적 진실은 아주 간단하다. 두 줄로 요약하면 바로 돌려줬고 내가 민정수석실에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의 자유가 우리의 자유 민주, 헌정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낸다거나 특정 진영, 정파를 바탕으로 한 논리와 주장을 좀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거 언론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언론 관련된 특히 이제 공영방송 관련된 개혁 목소리 내겠다. 이걸 좀 사실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영방송 이야기를 했는데 여당에서는 재차 KBS ETV 민영화를 거론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경우에 기대감을 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미 7월 3일에 이 과방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어가 점수 미달되면 즉각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KBS ETV 폐지까지 사실 주장한 바가 있어서 네. 7월 초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이 이동관 후보자가 공식 지명된 이후에 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공식적으로 좀 거론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어제 박성중 의원이 이 CBS 라디오에 나와서 세계 각국의 방송은 1공영 다민영 체제인데 우리는 다공영 1민영 체제다.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 너무 많고 민영은 KBS, ETV 하나만 있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선진국 체제로 가려면 KBS, ETV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맞춰야 된다. 선진국의 1공영 체제로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성중 의원이 2017년, 2020년 KBS, ETV가 방송통신위원회 제어가 심사에서 그 미달 점수를 받았던 부분을 언급하면서 올해 말에도 제어가 심사에서 미달 점수를 받으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가 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 말 제어가 심사에서 KBS, ETV의 미달 점수 또는 취소가 나오면 매각을 하라 등의 조치를 방통위가 내려서 민영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한 부분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우려되는 여러 가지 이 방통위 행보 중 하나였습니다. 네. 올해 12월에 지금 지성파 제어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동관 후보자가 28일 지명 직후에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 인터내셔널 같은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BBC라고 안 하고 BBC 인터내셔널이라고 지목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BBC 인터내셔널처럼 공영방송 중에 이렇게 국제뉴스 전달하고 해설하는 영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민영화 등 이렇게 좀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28일 당시에도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의원들에서 공식 거론되면서 좀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서 또 전달되고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겠지만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또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괴담으로 규정해서 공방이 거센 상황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정부가 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네요. 네, 어제 이제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니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좀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오염수가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거 당연하다. 우리 정부는 이제 국민들이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느끼고 좀 뭐 이렇게 우려와 불안감을 표하는 거 그걸 괴담이라고 치부한 적이 전혀 없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명백한 허위 과장 정보들을 소위 괴담으로 칭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염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과학적 평가 사실을 좀 다른 주장으로 폄훼하는 걸 그걸 괴담이라고 부르지. 국민들의 좀 우려 아니면은 어떤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들 불안감 이걸 괴담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권에서는 괴담 얘기를 했고 그 괴담을 내걸고 네 없애기 위해서 뭐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곳들 찾아서 오찬도 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지난달 27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장을 방문해서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어디까지 괴담이 어디까지는 괴담이 아닌지 사실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발생할 생태학적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괴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어를 바꿔서 그럼 불안감을 들어줄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찾아야겠죠. 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9489님 매일 출근하는 아침 시간에만 1라디오 듣는 직장인입니다. 오늘부터 휴가라서 다시 라디오를 켰는데 시사 프로가 오후에도 있네요. 네, 낮 12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입니다. 점심시간에도 고정해야겠어요. 고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점심시간 시사 프로 배종찬의 시사본부임을 재차 강조드리고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846님께서 외매 라스트 크리스마스 신청해 주셨습니다. 좀 시원하시라고요. 폭염을 잠시 잊으시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전국체전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종합스포츠경기대회죠. 이렇게 전국체전처럼 해마다 열리는 대회도 있지만 피파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회는 해거리로 열린다라고 표현할 때 이 경우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해거리는 한 해를 걸음 또는 그런 간격을 뜻하는 고유어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이고 해거리는 한자어 경령과 같은 뜻입니다. 해거리란 말의 뒤에 있는 거리는 하루 이상의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거리라고 하면 사흘에 한 번씩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사흘거리로 만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해 대신에 달이나 날을 넣으면 달거리, 날거리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달거리는 한 달을 걸음 또는 한 달씩 걸음이고요. 날거리는 하루를 걸음 또는 하루씩 걸음을 뜻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표현들은 보통 해거리로, 달거리로, 날거리로와 같이 뒤에 로를 붙인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달거리와 날거리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각각 격월, 격일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많이 더우시죠? 현재 서울의 기온이 33.3도, 강릉 34.5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 많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 광주, 전주 36도, 서울, 강릉, 춘천 35도, 제주와 부산, 인천 34도 등으로 어제보다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올해 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런 날씨에 야외에서 오래 활동을 할 경우 일사병이나 열사병, 탈진 등이 나타나는데요.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계곡과 하천의 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51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데 대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에 대한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만 자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강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00만 명에 이르는 5개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을 실효성이 없다면서 폭염 때 노동자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뒤 직위 해제됐던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가 오늘 복직했습니다. 고발이 적절한지 논란이 이어지고 해당 교사의 피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기도교육청이 복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뭐 정부에서 장마는 끝났다. 네. 이제 더위가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날씨가 더울 때 이 여름에 특히 걱정되는 것이 이제 모기예요. 그렇죠. 박시영 캐스터도 모기 좀 잘 물리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모기들이 다 제 주변으로 옵니다.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도. 왜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잘 씻긴 하는데. 네. 저도 모기가 많이 오는데 네. 피가 달아서 그런 건가요? 하여튼 뭐 이게 과학적으로 왜 모기가 오는지는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기 중에서 살충제를 뿌려도 안 죽는 모기다. 뭔가요? 저는 말씀해드린 것처럼 모기 굉장히 잘 물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굉장히 힘든데 요즘 살충제를 뿌려도 모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더워진 지구는 모기에게는 천국이었던 겁니다. 오죽하면은 CNN이 기후변화의 승자는 바로 모기다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25도에서 27도에서 12일 만에 알에서 성충이 되고요. 암컷 모기 한 마리가 한 차례 흡혈 후에 무려 15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높아진 봄 기온으로 모기가 동면을 일찍 끝내거나 아예 동면에 들어가지 않는 모기도 그래서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아무래도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의 국립해양대기 관리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6월에 세계 평균 기온이 16.55도로 역대 가장 더웠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지구온난화랑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인데 이런 상황 때문에 WHO에서는 올해 모기 매개 질병이 확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라별로도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보면요. 네. 지금 태국에서는 올해 댕기열 환자가 2만 명을 넘어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요. 태국이 또 더운 곳이니까요. 네. 그리고 페루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댕기열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보면 환자가 20만 명에 육박했고 그중에서 무려 300명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프랑스와 스페인의 댕기열 감염자가 71명이었는데요. 이 수치가 사실 앞선 수치보다는 적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유럽 전역에 11년간 보고 사례가 74명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모기가 이제는 더 활동력이 커졌다고 볼 수, 번식력도 커지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살충제를 뿌려도 안 죽는다? 네. 이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문제는 요즘 모기는 살충제를 아무리 뿌리고 모기향을 피워도 잘 죽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한 모기만 살아남는 과정을 몇 세대 반복하면서 강한 살충제에도 잘 죽지 않은 저항성이 생겼다.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정글, 곤충의 세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모기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 뭐 방법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많이 잡아서 죽이는 아니면 살충제를 뿌리거나 모기향을 뿌리는데 이게 말을 듣질 않으니 저도 네.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답도 안 저도 나오고.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서.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군 장교입니다. 대학에서 육성되는 장교 프로그램이죠. ROTC인데 최근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추가 모집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 장군, 군이 생긴 이래 네.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8월에 ROTC 후보생 추가 모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학군 장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요. 작년 2022년에는 2.4대 1로 내려왔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낮아져서 사상 최저 경쟁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ROTC 중도 포기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2021년 226명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00명이 중도 탈락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상당히 많네요. 네, 포기를 하는 거죠. 하다가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이렇게 ROTC 딱 복장하면서 저 이게 멋있다. 군인처럼 네. 멋있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는데 그쵸. 또 취업도 잘 된다는 그런 또 경우도 있었고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병사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해서 18개월입니다. 그런데 학군 장교는 군별로 24에서 지금 36개월 정도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의 월급 150만 원과 여기에 더해서 지원금 55만 원을 약속을 했는데 반면에 초급 간부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병사와 그리고 간부의 월급이 역전될 수 있잖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는 멋진 군인이 될 거야라고 해서 평생 직업으로 군인을 택한 초급 간부들의 경우에는 현재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지원율로 수치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군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장관도 현재 학군 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을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군별로 24에서 36개월인데 이걸 좀 더 줄일 수 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일 간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민감하긴 해도 많은 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가 됐는데 일본인 아기 엄마가 한국에 오길 잘했다. 고 할 정도로 감동적인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경기 수원에서 한 일본인 여성인 아이가 함께 버스를 탔는데요. 그런데 네. 하필 그때 너무 붐비는 시간대라서 사람들도 빼곡하게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본 버스 기사는 마이크를 잡고는 아기가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안내 방송 덕에 일본인 여성은 무사히 귀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 조합 홈페이지 이 칭찬합시다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아기 엄마를 배려해 주신 98번 버스 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네. 자신을 한국인 남편과 결혼 생활 중인 일본인 여성이라고 밝힌 글쓴이고요. 19일 오후 6시쯤 망포중학교에서 영통 방면으로 가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라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이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전하면서 남편으로 인해서 사실 한국에 오긴 했는데 기사님의 배려 덕분에 한국에 오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요. 일본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나 보네요. 그럼요.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공유가 되어 있고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훌륭한 기사님, 마음에 위안이 됐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해당 버스기사의 동료라고 한 누리꾼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 뒷차 형님이신데 평소에도 항상 차 내에 계신 승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내방송을 하시는 분이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주인공은 98번 버스를 운행했던 유근종 씨로 확인이 됐고요. 당시 그의 심정을 전해줬는데 사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니 오히려 어색하다. 최근에 그리고 사고들 이후에 승객의 안전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주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정말 이 뭐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KBS는 잊지 않습니다. 수원 98번 버스 유근종 기사님 네.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한 게임 이용자가 길드원 게임 내의 공동체와 함께 싸워 1억 원에 달하는 게임 아이템을 얻었는데 이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실제 법정 싸움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좀 내용도 약간 좀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쉽게 좀 풀어주시죠. 일단 그 사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바일 게임 리니지 M 유저 A씨가 있는데 27일에 서울중앙지법에 NC소프트를 상대로 약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리니지 M에서 지난 4월에 진행된 이벤트에서 시작이 되는데 게임 내 특정 보스를 죽이면 에오딘의 혼이라는 아이템이 100% 무조건 나오도록 한 행사였어요. 현금 1억 원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라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길드 그러니까 게임 내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사냥을 하던 A씨는 갑자기 이 아이템을 잽싸게 낚아챕니다. 이 경우 관례적으로는 길드원과 처분 방식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A씨는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길드를 탈퇴하고 아이템을 혼자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NC가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이 회사인 NC소프트가 네. 문제에 개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사가 직접 개입을 했는데 길드 구성원들의 신고를 접수한 NC는 A씨 계정을 정지시켰고요. 아이템을 회수해서 길드에 건네줬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분분한데 아이템 먹튀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템 입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데 관례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사가 이걸 강제로 빼앗는 게 맞냐라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이제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게임사의 개입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템 소유권이 NC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우선 NC는 자사 운영 정책을 근거로 해서 아이템에 대한 개입이 합당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운영 정책 3조랑 6조에서 보면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A씨는 길드 내에서 사전에 어떻게 아이템을 나눌지 협의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NC에서는 내가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하지만 나는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팔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게임 관련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도 관심 있을 테고 네. 어떤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생각. 이럴 때 중요한 게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단 한국게임학회장 위정현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룰을 만드는 게 게임사라면 유저들은 게임 문화를 만드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권리를 억압한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김경환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는 약관과 법리를 따져봤을 때는 게임사가 유리해 보인다. 그런데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건 사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임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냥 즐겁게 재미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이템이라는 게 또 상당히 큰 그쵸, 금액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뭐 어떻게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저는 늦게 가려고요. 9월에 가려고요. 저도 날이 좀 선선해지면 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은 휴가를 가도 휴가가 아닐 것이다. 네. 아니 원래 사실 이럴 때 가라고 휴가가 있는 거긴 한데 기자실이 제일 시원합니다. 근데 너무 또 한참 성수기에 가면은 비싸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뭐 휴가비를 뭐 또 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휴가비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소장님이 좀 의무 연차 이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문화일보와 경향신문의 차이는 아니겠죠.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민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명 전에도 그랬고요. 청문회 문턱을 못 넘어도 뭐 임명한다는 건 기정사실화 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정치권 얘기를 대부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건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아주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이상에는 뭐 대통령이나 여권의 그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흐름상으로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이 될 거다. 이게 한 알려진 게 2달 정도 이상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권에서 좀 걱정을 하는 축은 뭐였냐면 학폭 논란이었죠. 그러니까 학폭 논란이 맞습니다. 자녀 학폭 논란인데 이제 크게 보면 사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이 나오는 게 2가지 지점인데 하나는 학폭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방송 장악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이 2가지 중에서 여태까지 그 여권에서 계속 여론을 살펴왔던 거는 전자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학폭 논란. 그리고 사전에 이제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할 거라는 걸 알렸던 것도 이 문제를 좀 이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진행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달 정도 지내오면서 학폭 논란은 좀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여론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의 지점은 이제 방송 장악 프레임인데 이건 이제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나서곤 있는데 여권의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요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언론 장악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는 언론계나 이제 기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긴 하지만 그 일반 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활에 와닿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KBS 수신료 그 분리징수 문제도 얘기를 하던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이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500원을 뭐 덜 내느냐 더 내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내느냐 그냥 이런 정도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여야 간에 굉장히 큰 장이 2번째 장이 서는 건 맞는데 평가가 그러니까 그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서 2번째 장이 서는 건 맞지만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겠느냐 그리고 설령 방송 장악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더라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여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언론계는 관심이 많은데 국민이 그렇게까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분석인데 그 언론 장악 프레임 얘기인 거죠? 네네. 자, 이동관 후보자 임명한 뒤에는 이제 뭐 방송 정상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자, 이 방송 정상화라는 게 어떤 그림일까요? 지금 사실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권이 생각하는 정상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방송사들이 편향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에 편향돼 있다.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네, 민주당이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좀 재편하는 과정이 될 것 같고 특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의 뭐 과방위원이나 아니면 미디어 관련 쪽된 의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공영방송사를 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사 많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2번째로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그 언론계라고 보면은 방송사도 있지만 신문사도 있고 또 통신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유인촌 그 전 그 장관 장관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특보죠. 유인촌 문화특보가 임명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왜 임명을 했느냐 이걸 좀 제가 여권에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어느 부에 누구 특보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차관을 뭐 새로 보낸다거나 이랬을 때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을 때 그럴 때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권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이네요. 아니 단독은 아니에요. 네, 단독은 안 합니다. 그 여권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언론진흥재단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기자들이 이렇게 기자단 언론사에서 어떤 취재를 한다고 기획서를 내고 돈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네. 뭐 해외 취재 같은 거 이제 선정이 되면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많이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언론사가 어딘지 아느냐 저한테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규모가 큰데 아니겠느냐, 이제 뭐 조선이나 뭐 중앙통화 이런 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모 아주 진보 진영의 그 분류되는 그런 언론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좀 편향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진흥재단을 통한 그런 조종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좀 관장하는 역할을 아마 그 유인촌 특보가 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다만 그러면 실제 그 유인촌 특보가 그런 역할을 예전에 MB 때 했었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에 특화가 돼 있냐 이런 걸 좀 물어봤는데 궁금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던 거죠. 근데 MB계 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역할을 하진 않았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문가인지는 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의견들이 혼재돼 있는데 어찌 됐던 간에 흐름 자체는 방송사에 대한 그런 이제 정리랄까요? 정상화를 하고 여권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 신문사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퍼져 나갈 수 있다. 자,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자, 그래도 보이콧하겠느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뭔가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한 방을 준비하고 있나요? 일단 청문회 보이콧 관련해서는요. 오늘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는데 한 달 내내 청문회를 해도 모자라다. 무조건 청문회는 할 거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보이콧은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뭔가 한 방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민주당의 고민인데요. 이미 한 방은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고민정 의원이 문건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국정원 문건이었죠. 네, 그렇죠. 네, 이동관 후보자가 뭐 MB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을 때 마치 이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제 내용을 담았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당시에 한덕수 총리의 이른바 호통으로 이게 좀 묻혔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게 가장 큰 한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 문건을 중심으로 이제 이 후보자가 방송 장악 시도를 하고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 이런 프레임을 좀 끌고 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뭐가 한 방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렇죠. 뭐 뚜렷한 건 없다. 자, 민주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성 발언을 해서 상당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미래가 짧은 분들이 왜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형적으로 정치를 안 해본 초보 정치인에게서 나오는 구설이라고 모 인사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금 비판이 굉장히 거세고요. 오늘 한 비명계 의원이랑 통화를 해보니 혁신위도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말을 하던데요. 이렇게 설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힘이 빠지고 뭐 혁신안을 내놔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이제 지난달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코로나를 겪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했잖아요. 잠깐만요. 초선 의원들이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 발언도 김혁신 위원장이 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설화예요. 근데 정확히는 세 번째인 게 맨 처음에 이제 혁신위원장이 되자마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뭐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발언을 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정도의 설화가 벌써 나온 건데 특히 민주당에서 이번 발언이 약간 민감한 게 과거에 60세 이상은 투표장에 가지 마라라는 발언으로 한번 크게 홍역을 치른
전력이 2004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이랑 물론 의도는 달랐지만 이제 5, 60대나 고령층이 듣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세대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혁신위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혁신안이 민주당을 오히려 잡음으로 좀 끌어들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혁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인상도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요. 지금 혁신위가 오늘 저녁에도 인천으로 가서 강연을 갔는데 지금 전국을 돌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네. 당원과 국민들을. 그런 활동이 계속되면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설화가 또 안 나오란 법이 있느냐. 그래서 혁신위가 너무 좀 과도하게 활동을 하면서 발언도 혁신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 김은경 위원장 코로나 초선 발언은 우리 KBS에서 했더라고요. 단독이었나요? 단독, 네, 단독 맞네요. 단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최강 시사에서 얘기했더라고요. 아, 시사본부도 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또 발언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는데 또 하나의 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두관 등판설. 민주당에서는 뭐 상상에 의한 지라시 같은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등판설의 이야기를 애초에 했던 장성철 소장이 어제 나와서 또 이제 근거가 있다, 밝힐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10월 이재명 대표 퇴진, 김두관 등판설. 일각에서는 뭐 김두관 의원은 상당히 또 고무돼서 두관두관 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두근두근이 아니고요. 자, 어떻게 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김두관 등판설에 보면 40명이 뜻을 모았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두관 의원이 몇 표를 받았는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40표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40명이 안 모였는데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40명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된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꼽히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김 의원이 설사 당대표로 등판을 한다고 해도 비명계에서는 어떤 비판이 나오겠어요. 이재명 아바타를 또 당대표에 앉혔다. 그런 반발이 클 게 뻔한데 설사 본인이 등판 의지가 있고 40명을 모았다고 해도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이제 대표가 이게 가정입니다만 지금 8월 영장 청구설이 계속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변에 뭔가 그 변화가 있게 돼서 설사 전당대회를 다시 할 경우에는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져서 당연히 친명계가 뽑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언급되는 뭐 김두관, 근데 그래서 일각에서 언급되는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 등은 현 민주당 당원 구도 내에서 차기 당대표에 당선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런 얘기도 네. 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장성철 수장이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방송 출연이 많네요. 네, 오늘 라디오 워낙 이게 지금 너무 핫 이슈가 돼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민주당 인사에게 본인이 들었다. 네. 확실히 취재원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재명 대표 측이나 물어봤어요. 오늘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왜 정치권에서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그걸 고지고대로 팩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치권에서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누군가 이재명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장 소장이 미디어에서 이런 말을 해주길 바라는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부풀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은지 기자가 봤을 때는 민주당을 또 출입을 하고 계시니까 장성철 소장에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느 의원일까요? 근데 지금 현직인지도 네, 장 소장은 네. 확인을 아직 안 해주고 있는 상태죠. 현역 의원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네.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모를걸요? 저도 모릅니다. 김두관 의원은 아니겠죠? 아닐 안 것 그래도 같아요. 자가발전이라는 이야기가 네. 있기는 합니다. 저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얘기 비슷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몇 가지 아닌 포인트가 있는데 맥락상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아닌 비대위 체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은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체를 권위하고 명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투표하는 사람들이 당원들이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2라운드 그러니까 연장되는 체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체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원하지 않을 거다. 이게 첫 번째 맥락이 있고 네. 그리고 변수를 장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장담할 수가 없고 만약 그런 과정에서 비명계가 되면 더 머리가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포인트는 김두관 의원이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장악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아까 그 원내대표 선거 때 뭐 득표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친명계 내에서도 40명의 대표가 될 영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굉장히 좀 그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럼 거기에 더해서 외부도 좀 아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명계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비대위로 넘어가는 걸 비명계들이 일부 승낙을 해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좀 친명계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지켜볼 만한 거는 이제 아까 그 이은지 기자님이 얘기해 준 건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 흘려주고 그다음에 아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이동관 지명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요. 그게 근데 앞서서 보면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그 인사가 크게 실패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여건이 방향을 돌렸거든요.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때 3명인가를 흘려주고 나중에 이제 공식화를 했는데 그때도 이래경 그 이사장이 문제가 되면서 그런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론 이제 장성철 소장이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뭐 팔을 막 붙잡고 와서 뭐 2번을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굳이 따져 본다라고 하면은 김두관 의원 우리가 뭐 생각해봤는데 괜찮은데 어떨까? 한번 분위기 한번 볼까? 이런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평론가가 출연하니까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꼭 김두관 의원 등판선이 아니더라도 10월 이재명 대표 위기설은 또 계속 나옵니다. 내년 총선을 이재명 깃발로 치른다는 것이 얼마 전까지 반응이었지만 8월 뭐 영장 청구서들도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 나오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누군가의 설이 아니라 10월 퇴진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대북 송금 관련한 그 진술이 조금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그것 때문에 8월 영장 청구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진술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초재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로 총선 가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공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판단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당이 좀 조용했거든요. 이상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뭐 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움직임도 없었고 초재선 의원들도 다들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른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8월 영장 청구설이랑 그다음에 이재명 10월 퇴진설이 돌면서 실제로 동요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이 8월 영장 청구설과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10월 퇴진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오늘 전화를 많이 돌려봤는데 모두 한 목소리로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소설이다. 이게 민주당 반응이에요. 10월 이재명 대표 퇴진설은 전혀, 소설이다. 올해 초에 질서 있는 퇴진론이 한번 나왔었어요. 당시 시점이 10월 혹은 12월로 언급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당대회에서 새로 대표를 선출하려면 임기 8개월 이상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단 10월은 국정감사가 있는 달입니다. 야당으로서 지금 총선을 앞둔 이제 국정감사인데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에 전당대회를 다시 여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설사 8월 영장이 청구가 돼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신변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10월 그렇게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을 사실 높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건 비명이든 친명이든 모두 하는 말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깃발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건 결국 지지율이라고 많이들 지지율 말합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29%로 현 정부 들어서 거의 최저 수준이다. 이런 지지율이
이런 위기설과 또 깊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일단 먼저 이 지지율 관련한 걸 좀 물어봤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게 지금 외부 여론조사보다는 내부 여론조사를 더 본인들은 신뢰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네, 내부에서. 그에 따라서 전략을 짜고 있대요. 그래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외부 여론조사와 내부 여론조사에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다만 왜 외부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기사화돼서 읽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하락 기류가 전염이 되거나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왜 그럼 응답을 안 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에 답을 좀 안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교권 관련한 단호한 입장이라든지 네. 뭐 부실 시공 관련한 것이라든지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은 그에 비해서 좀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또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온 것이다.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식하지 않는다. 내부에서는, 네. 과연 그래도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자체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화제입니다. 여의도 재건축 조합인가요? 맞습니다. 재건축 조합인데 실제 여의도가 지금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걸 왜 하게 된 겁니까? 본격 선거 모드로 들어갔다. 본인의 정치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봤는데 예. 일단 첫 번째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방송 환경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이동관 후보자도 지명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점차 자신들이 말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앞으로 거예요. 방송 출연이 힘들 것이다. 뭐 출연 자체가 어렵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창구가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갖춰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거랑 더불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됐을 때 그때 이제 다른 후보들은 문자를 많이 보내거든요. 보통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은. 네. 근데 이제 자신들은 그만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자를 안 보냈어요. 문자를 안 보내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SNS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처리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렇게 이제 문자를 자신들은 이제 그걸 쓸 생각은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내면서 그 문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 유튜브 채널을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자체를 많이 늘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문자로 전파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방식을 좀 생각하고 있고 문자 비용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당에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전당대회 할 때 한 80만 명 정도 대상으로 보통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 번 보내는데 개당 27.5원인데 2,200만 원이래요. 한 번 보낼 때. 근데 문자 저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 번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전당대회에서 문자 비용이 엄청난데 이런 플랫폼을 하나 갖추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통화를 했다면 혹시 내년 본인은 아니고 측근이랑 하긴 했는데 측근입니까? 네. 혹시 뭐 내년 총선에 신당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 개인적으로 공천을 못 받는다면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어떻게 좀 확인이 됐나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뭐 만난 일도 있고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쭉 하면서 그건 계속 얘기를 해왔던 내용인데 네. 그건 어느 정도 방향은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신당 창당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 창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다만 그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노원에서 공천을 못 받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 표현으로는 이제 SLBM처럼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미사일처럼 어딘가로 이동해가지고 쏘겠다라는 건데 아마 이제 주요한 지역구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뭐 소위 이준석 전 대표가 표현하는 윤핵관 지역구라던가 아니면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지역구에 가가지고 네.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당적을 가지고는 출마가 안 될 테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 노원에 집중한다. 노원의 공천이 이제 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구에서 움직이려고 한다. 이게 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 하면은 지난 전당대회 때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천하용인, 네. 천하용인, 천하람, 허은하, 또 김용태, 또 누군가요? 이기인입니다. 이기인. 네. 자, 이 네 사람인데 이 이준석 전 대표가 개설한 TV도 그렇고 다 같이 함께하는 건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건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 여의도 재건축 조합 자체가 표현을 계속 비유해서 하던데 지금 이제 그 유권자들은 이게 리모델링 조합원이라고 보는 거죠. 와서 이제 살게 될 사람. 그래서 이제 정책 얘기도 아까 이제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책 얘기 하는 것도 그게 결정된 의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또 의견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또 다시 이제 정책 새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런 작업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작업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법인화도 하고 뭐 이럴 거라고 하는데 일단 당장의 여력상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뭐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천하람 위원장, 그다음에 이기인 의원 이렇게 세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초기 작업을 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요걸 통해서 안착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리를 갖추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궁금했던 것은 천하용인 중에서 또 이준석 대표와 멀어진 사람,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도 혹시라도 있는지 궁금한데. 그게 뭐 미묘한 문제인데 그게 사실은 예전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미묘하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꼭 똑같이 가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그림도 있고 내부적으로 색깔도 다 다르고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어제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일단은 크게 이탈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이게 다만 예전에 이제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그 이준석 개안에 묶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현지 기자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명락해동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언제 만나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일단 평가로는 뭐 2번이나 미뤄져서 뭐 이른바 좀 김이 샜다는 평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8월 1일 오늘부터 휴가예요.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잘 마무리를 지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이낙연 대표 측에는 조금 물어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너무 임박해서 연락이 왔대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만났잖아요. 거의 하루 전에 좀 연락이 와서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이재명 대표 스케줄에 맞춰서 너무 조금 예의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이 전 대표 측 입장이고요. 사실 이런 이 얘기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회동 이후에 이런 기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일 때 본인이 좋아하는 인사들이나 기자들은 공관으로 초대를 해서 대접을 했대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기자들은 따로 밥을 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밥을 산 게 그러한 연장선 아니냐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여의도에서 돌고 의미인가요?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왜 안 불렸나? 그렇죠. 네. 밥을 샀다는 의미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휴가를 갔다고 내일부터 휴가인가요?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오늘부터 휴가를 어디로 갔습니까? 뭐 경기도 모처로 갔다고 하는데요. 뭐 DP2라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랑 몇 가지 책을 좀 읽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서점에서 책방에서 산 책이죠. 평산 책방에서요? 네. 평산 책방이 또 책이 좀 잘 팔리네요. 그렇게 의미를 집으실 줄은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기자, 이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김 소장님이 지난주에는 우리 KBS 1라디오에 김성환의
시사야를 대타 진행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익숙한 얼굴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좀 당황했었습니다. 감동의 시간이었죠. 네, 감동이었 때문에 썰렁 개그를 저녁 때까지 들으려기 좀 힘들긴 했지만 하지만 오늘 또 즐겁게 또 해보시죠.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또 좋아하시고. 네. 근데 진행하시는 게 정말 능수능란하게 진행 잘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휴가 가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접는 폰입니다. 갤럭시 G 폴드와 플립이 신형이 출시가 됐는데요. 기존 제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5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드웨어로는 갈 때까지 갔다.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폴드나 플립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정도 완성도로 나왔다? 그럼 저는 판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이번에 그 기계적인 완성도는 제가 볼 때 거의 이제 사람들이 플립과 폴드에서 원했던 것들의 거의 끝이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계로는 끝장을 봤다. 기존하고 뭔가 그렇다면 큰 차이점은 어디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중에 이제 좀 비싼 거부터 가보죠. 비싼 거 이렇게 옆으로 접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폴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폴드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난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접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쓰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접히긴 하는데 이게 중간이 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뜨는 데에 약간 이제 뭐 이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뜨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국 있잖아요. 이제 자국이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힌지 기술을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힌지라고 하면은 접을 때 사용되는 그 핵심 부품을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접는 우리가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경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접혀요. 완전히 접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게 거기 때문에 고장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 틈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좋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완전히 접히면서 이게 무게를 조금 이번에 한 10g 정도 줄였거든요. 근데 이 10g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만져봤는데 이게 기존에는 묵직하고 이거 좀 무거워서 이제 주머니 넣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머니에 쳐질 것 같다. 이 정도의 무게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10g 줄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 완전히 접히면서 무게 배열을 잘 만들었는지 이제 손에 들만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펜도 좀 얇아져가지고 예전에 이 펜을 따로 들고 다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기계에 이제 펜을 붙일 수가 있는 요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뭔가 진짜 노트북 대용으로나 이제 메모하실 때 이제 약간 패드 대신으로 쓰시는 분들한테 이제 상당히 괜찮아졌다. 편의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드, 저도 이제 폴드를 쓰고 있긴 한데 기존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액정이 액정이 절반 플립이죠.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플립입니다. 플립을 쓰고 있는데 플립이 이제 접히고 예뻐서 사람들이 또 많이 쓰고 가볍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불편했던 게 앞에 있는 액정이 예전보다 커지긴 했지만 이걸로 뭔가를 더 할 수 없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플립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전체가 이제 액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도 만져보면 이 액정을 갖고 뭐 이것저것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낼 때 굳이 열지 않고도 그 앞에서 이제 다 작업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괜찮아졌고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제 그 플립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접혀서 각도에 맞게 뭐 셀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뭐 라이브 같은 거 하실 때 각도를 조정해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상당히 편리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를 보고 찍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앞에가 전체 화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기능이나 좀 기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플립 역시도 이제 아까처럼 완전히 접히는 게 또 이게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손에 좀 착 감기는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이게 기계적으로는 확실히 좀 완성도가 이제는 뭐 뭔가 불안한 기계 아니면 좀 미완성의 기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띄어도 되겠다. 이제 플립 폴드 모두 다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상당히 이제 완성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그 기존의 구형 플립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애타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은 조금 기대했던 게 저도 신형이니까 두 개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 보여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뭐 협찬까지 못 받았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도 뭐 최근에 바꾸긴 했지만 또 바꾸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매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기계적으로는 끝판왕인데. 그럼 그래서 사람들이 살까? 라고 하는 건 조금 여기서 고민입니다. 주목하는 게 일단 가격입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올랐습니다.
폴드, 아까처럼 비싸게 옆으로 접는 것들 이거는 이제 10만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플립 위아래 접는 거 5만 원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옆으로 접는 게 10만 원 오른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서 가장 저렴한 폴드가 2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200만 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게 그 전에 폴드 4를 만들 때 이제 그 삼성전자의 사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심리적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 원 미만의 폰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최저가가 199만 7천 원인가 아마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것도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폴드를 살려면 모두 다 200만 원 이상을 내야 됩니다. 이거 고가로 간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도 앞에 액정이 좀 넓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또 5만 원 인상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얘가 등골 브레이커가 아니라 손목 휠 수 있다. 뭐 손목 브레이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승표 PD가 네. 협찬받지 않는 양심적인 IT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 서 PD가 감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자,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제 고가인데 네. 시장에서 통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가라고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플립과 폴드가 통할까라는 건 조금 달라요. 네. 예를 들면 가격적으로는 이미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두 개로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고가 시장 그리고 저가 시장. 중가 시장이 거의 없어요. 초고가 시장을 이끄는 게 아이폰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가 시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사면 예전에 2년에 한 번씩 바꿨는데 요즘에는 좀 주기도 길어지고 있잖아요. 기계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네. 3년에 한 번 바꾸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인지 오히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전체적인 판매량은 10% 감소했거든요. 근데 600달러 그러니까 77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판매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또 프리미엄 시장이 이제 전체 시장의 55% 과반 이상이에요. 이제 그만큼이나 고가에 대해서 어차피 살 거면은 한 번 사서 잘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프리미엄 폰 시장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애플이 계속 고가를 유지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플립이나 폴드가 통하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플립 폴드 같은 접는 폰이 되게 많이 팔린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아직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폴드나 플립이 계속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밀고 오고 있잖아요. 근데 1%라는 거 그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새로 나온 휴대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니까 특정 상품에 대한 홍보는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제도 관련해서 좀 보면 이번에 이 언팩 행사 그러니까 신제품을 공개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최초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왜 지금까지 한국에서 서울에서 최초 공개 행사를 안 했고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갤럭시의 언팩 행사나 뭐 다른 스마트폰의 언팩 행사는 거의 뭐 미국 라스베가스나 뭐 뉴욕이나 뭐 영국 뭐 이런 데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런 데서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이제 뭐 한국의 색깔을 강조했다 뭐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폴더블 폰 종주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폴더블은 한국에서만 핫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20만 대의 폴더블이 지금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80% 이상이 삼성전자는 맞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폴더블의 비율이 1%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는 이 폴더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실제로 보면은 국내 스마트폰의 작년 출하량 중에 14%가 폴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머지 이제 폴더블이 꽤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전체 출하량의 폴더블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고요. 그럼 어디서 잘 팔리느냐?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이 폴더블이 좀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좀 나가긴 하는데 중국에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이 폴더블이 얼마나 잘 나가느냐라고 볼 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1420만 대의 작년 출하에선 80%가 삼성이었어요. 근데 올해를 좀 보면 올해 지금 1분기를 딱 놓고 봤을 때 전체 폴더블 스마트폰 점유율 중에 삼성이 아까 이제 작년에 80%라고 그랬잖아요. 올해는 45%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가 어디냐? 오포나 화웨이 같은 중국 회사가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블 폰 시장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고 거기서 대부분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에서 폴더블 폰을 쓰는데 그럼 어떤 폴더블을 쓰느냐? 중국 폴더블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폴더블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로 그 지적재산권 때문에요 수출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놓고 우리나라 것들 좀 많이 베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만 잘 나가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한국에서 했다는 건 중국 시장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오늘 해야 될 이야기 듣고 싶은 말씀 많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네.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이걸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앞으로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자,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삼성도 안드로이드 폰인데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애플의 점유율이 계속 또 올라가고 있다. 네. 또 현재 포화 상태인 스마트 시장에서 인도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네. 이걸 우리가 마케팅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요 얘기를 좀 같이 섞어서 마무리를 좀 하면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 시장이 잘 통하는데 그 고가 시장이 보면은 거의 다 애플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이폰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고 안드로이드는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의 대장이 지금 삼성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도 되게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 폰 시장을 뒤집기 위해서 지금 삼성이 지금 폴더블을 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중국 말고는 지금 애매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걸 새롭게 도약하는 시장이 어디냐? 인도입니다. 인도도 실제로 많고. 인도가 중국의 초기랑 비슷해서 저렴한 폰을 쓰다가 요즘 고가 시장으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팀 쿡이 인도에 방문을 해서 인도에 애플 스토어가 생길 때 아예 인도 모디 총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인도 내에 이 아이폰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도 시장이 지금 바라봐야 될 프리미엄 폰 시장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체험 스토어를 인도에 100개 이상을 만들었어요. 즉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폰 시장의 어떤 어떤 기세나 그 미래를 보려면 인도 시장을 잘 봐야 되고 그 인도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또 아이폰이 나온 애플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휴대폰의 미래도 인도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느냐 폴더블 폰 또 플립폰의 운명이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반드시 온열 질환 걸리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고 시원하고 건강한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